시야가 흐릿해지고 색이 사라지듯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그녀는 의사였습니다. 평생 데이터를 믿고 과학으로만 판단해 온 냉철한 내과 전문의였어요. 그런 그녀가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한국으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원은 그녀가 알던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밀한 검사, 신속한 진단, 따뜻한 사람들. 실명 위기의 동생은 단 하루 만에 시력을 되찾았고 그녀는 눈물로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 감동은 결국 그녀 자신을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체험기가 아닙니다. 한 미국 의사가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뉴욕에서 내과의사로 일하고 있죠. 제가 의대에 있을 때부터 과학적 사고가 제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데이터와 연구 결과만이 진리라고 믿었거든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증명된 사실만을 신뢰하는 것이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늦은 저녁, 제 휴대폰이 윙하고 울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언제나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걱정이 없던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죠. 나지막하게 떨리는 불안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오른쪽 눈이 이상하다면서요. 흐릿하고 어둡다고 그냥 피곤한 거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의사로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었죠. 다른 증상은 없느냐고도요. 글쎄요. 사흘 전부터인가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대요. 저는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저 역시 의사로서 모든 증상이 다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휴식 좀 취하고 지켜보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사흘 후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에밀리의 목소리는 훨씬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불안한 음성이었어요. 이젠 색도 다르게 보인다면서요. 화면이 뿌옇고 빛이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 순간 제 의사로서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었어요. 항상 객관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동생 일만큼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즉시 병원에 연락해 에밀리의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과 전문의를 만나려면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MRI는 그보다도 더 늦었죠.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급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급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니요? 제 동생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의사라는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의사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에밀리는 날마다 제게 전화했고 그때마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인다면서 무섭다고 했어요.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의사인데도 제 동생을 도와줄 수 없다니. 지금까지 제가 신뢰했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 가족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 밤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암기했던 모든 의학 서적과 논문들이 지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러다 정말 에밀리가 실명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생각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보류되었던 진료 예약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고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해왔던 미국의 의료 기술이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제 곁에 없었어요. 제가 의대에서 몇 년간 공부했던 모든 의학 지식이 무력해 보였죠. 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건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었으니까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의사이면서도 제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무력감,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에밀리의 증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너무나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에밀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나지막하게 울음을 참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점점 더 떨리는 목소리로 에밀리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정말 무서워하고 있더군요. 시야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라면서 마치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의사로서의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느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응급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제가 의사라는 직위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던 제 경험도, 제가 가진 의학 지식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에밀리의 대학 친구인 제니퍼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의 상태에 대해 들었다며 그녀가 먼저 화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에밀리는 어떤지 정말 걱정이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죠. 미국 병원에서는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정말 절망적이라고요. 그때 제니퍼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도 작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는데 미국 병원에서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거의 실명할 정도가 됐다고,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숨을 죽이고 제니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친구가 서울에서 의료관광 일을 한다면서요. 도착한 다음 날 바로 모든 검사를 했고 바로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다는데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결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한국이라니요?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한국의 의료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느 병원이었는지, 어떤 선생님이셨는지. 제니퍼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 이름부터 담당 의사의 성함, 진료 과정, 치료 방법까지. 심지어 그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도 병원 직원 모두가 영어로 능숙하게 소통했다고.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병원이 아니라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춘 곳이라는 거였죠. 제니퍼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에밀리에게는 시간이 없으니 자신처럼 기다리다 실명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니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어서 제가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또 전화했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오늘은 색깔이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회색이라면서.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편견과 자존심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직업적 자부심보다 언니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거든요. 마침내 결심했죠. 예약하겠다고.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거라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의사로서가 아닌 순전히 언니로서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활주로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는 깨끗하고 밝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영어로 능숙하게 안내해 주었고 와이파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제가 무선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에밀리는 아픈 눈을 가린 채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듯 제게 물었죠. 여기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병원에서 보낸 픽업 기사님이 영어가 적힌 이름판을 들고 계셨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자기는 김 기사라면서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대중교통은 정시에 움직였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아시아 영화들에서나 등장했던 무질서한 거리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죠.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보이는 게 서울의 시내고 강남이 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신기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리도 저처럼 놀란 것 같았죠.
여기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특히 저 전광판은 인상 깊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뉴욕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의대 시절 읽었던 자료들에 나오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정말 달랐죠. 혹시 거기서 본 사진들이 편집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이 정도로 발전했던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편견이 서서히 깨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시절 읽었던 자료들에서 본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구시대의 이미지였던 거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강남역 근처에 도착하자 더욱 놀랐어요.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 매장들이 한국어 간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거리에는 서양인들도 많았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니 캐시리스 사회의 모델이 여기 있었네요. 미국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에게 말했죠. 내가 생각했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다고.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화장품 매장을 보라면서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보다 더 고급스러운데? 정말 그랬어요. 이 거리의 세련된 분위기는 세계 어느 대도시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았죠. 차가 병원 앞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은 호텔처럼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상쾌한 에어컨 바람이 나왔고 로비는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이 맞나 싶었죠. 병원 입구에서 미나라는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올리비아 닥터님과 에밀리님이 맞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녀의 영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죠. 발음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유지해왔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였죠. 편안한 소파와 깨끗한 대리석 바닥, 벽면에는 최신 디지털 스크린이 영어와 한국어로 안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어떤 종합병원보다도 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님, 편안히 앉아 계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잠시 후 오실 거예요. 잠시 후라니? 저는 놀랐어요. 미국에선 예약이 있어도 한두 시간은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그래요. 진료 예약 시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때가 많죠. 정말 10분도 안 되어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의사였어요. 자신을 안과 전문의 박민준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올리비아 선생님도 의사라고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발음까지 미국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의사는 먼저 정밀 검사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병원에선 모든 검사를 당일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선 각각의 검사마다 다른 날짜에 예약해야 했는데요. 시력 검사부터 MRI까지 모든 게 몇 주씩 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가능하다니. 에밀리는 먼저 기본 시력 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엔 안저 촬영, 시야 검사, OCT 검사까지 이어졌죠.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고 검사실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사 결과가 즉시 모니터에 표시되었어요. 플래시 검사도 필요한데 이건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MRI 검사까지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 MRI가 가능한가요? 네. 우리 병원엔 MRI가 여러 대가 있어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고 미나가 답했어요. 미국에선 MRI 예약 자체가 몇 주 걸리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MRI는 항상 부족해서 응급환자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운영되는 걸까? 검사가 모두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일 줄 몰랐다고 말했죠. 박 선생님은 자신 있게 답하셨어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의료 IT가 많이 진행되어 있거든요. 환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시간 후 놀랍게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 선생님은 진단을 내리셨죠. 급성 시신경염이군요. 즉시 스테로이드 주입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저는 의사로서 그의 진단에 수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미국에선 진단조차 못 받았는데 여기선 하루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왜 몰랐을까? 치료는 3일 동안 입원하면서 진행된다고 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에밀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른거렸어요.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럼 에밀리야, 여기 선생님들을 믿자. 치료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평생 신뢰했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아니, 이건 단순한 비교의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입원실도 놀라웠어요. 개인실은 호텔 방처럼 쾌적했고 간호사들은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했어요. 모든 시설이 청결하고 현대적이었죠. 심지어 환자용 옷장에도 고급 행거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이 주었던 자신감과 오만함이 바로 이런 무지에서 온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새벽에 에밀리의 방을 방문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밤새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잤는데 에밀리가 어떤 상태일지 불안했거든요. 이번 첫날 밤 내내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더 악화된 건 아닐까? 아니면 치료가 맞지 않는 걸까?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에밀리의 목소리가 제 모든 걱정을 한 번에 씻어냈어요. 언니, 어제만 해도 우울하고 걱정스러웠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에밀리의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세상이 다시 보인다면서요. 정말로 선명해졌다고. 단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제 의학 상식으로도 믿기 어려웠어요. 급성 시신경염의 치료는 보통 점진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정말? 얼마나 좋아졌어? 에밀리는 기쁨에 넘쳐서 대답했어요. 색깔도 구분할 수 있고 저기 시계 바늘도 보인다고. 어제는 숫자도 안 보였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감격의 순간이었죠. 제가 의사로서 자랑스러워할 것은 제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의료진들이었어요. 그들이 제 동생을 살렸으니까요. 박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죠.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박 선생님은 겸손하게 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시신경염은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행히 제때 오셨다고요. 제가 의사라는 자존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대신에 동생을 살렸다는 감사함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의사로서의 쓸데없는 체면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저는 박 선생님께 물었어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했어요. 그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환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기다리게 하는 건 치료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의료진으로서 쌓아온 오만함과 편견이었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에밀리의 치료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저는 병원의 시스템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간호사들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했고 통역 서비스도 완벽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돌아왔죠. 에밀리가 말했어요. 여기서 치료받는 외국인들이 많대요. 미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면 내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죠. 퇴원 전날 에밀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증상도 사라졌죠. 믿기 어려운 회복 속도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정기검진은 받아야 한다고 박 선생님이 당부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제가 느낀 건 부끄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사였어요.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만약 제가 제니퍼의 말을 무시했다면
만약 제가 한국 하면 떠오르는 편견에 사로잡혔다면 에밀리는 실명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오싹해졌죠. 퇴원하는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직원들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환송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건조한 퇴원 절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라며 미나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며 말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정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수면 안대, 시력 보호를 위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 심지어 장시간 비행을 위한 목베개까지 각각의 물건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서가 붙어 있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그냥 영수증과 함께 보험 처리 서류만 건네주는데 이곳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였어요. 병원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치료받는 동안 만났던 간호사들도 모두 나왔어요. 심지어 청소를 담당하셨던 분들까지도 손을 흔들어 주셨죠. 그분들과는 한국어로 몇 마디 인사만 나눴는데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환송을 받을 줄 몰랐어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벅차올랐는지, 단순히 치료가 잘 되어서였을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제가 깨어나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차갑고 기계적인 의사였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의학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예술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거리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정돈된 가로수, 깨끗한 도로 위의 차들. 며칠 전 제가 처음 본 이 풍경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한국의 의료진들이 주신 선물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단순히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성 있는 배려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흐려졌어요. 저는 제가 고향이라고 믿었던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고향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제가 의사로서 추구해야 할 이상향을 찾은 것 같았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고, 기술만이 아닌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나 치료 경험이 아니었어요.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죠. 몇 달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죠. 진료하면서도 가끔씩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대우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생각났어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박 선생님의 진심 어린 태도가 떠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왼쪽 눈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차트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살짝 흐릿해지는 거예요.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에밀리에게서 처음 듣던 증상과 너무나 비슷했죠. 원망스러웠어요. 설마 나도? 라는 생각에 혼자서도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가는 병원에 연락했는데 익숙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안과 전문의 예약이 2주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에밀리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시력을 잃어가는 공포를 자신의 몸으로 느끼니 정말 무서웠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고민했어요. 또 한국으로 가볼까?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저는 의사인데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니. 하지만 에밀리의 기적 같은 회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왼쪽 눈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에밀리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즉시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보다 제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색다른 긴장감이 들었죠. 제가 이번엔 환자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가 아닌 환자로.
이 역할의 변화가 생각보다 어색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로비에서 민하가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올리비아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겸연쩍게 대답했죠. 이번엔 저를 위해서요. 익숙한 진료 과정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검사대에 앉아 있었죠. 의사에서 환자로 이 역할의 변화를 몸소 경험하니 느낌이 정말 새로웠어요. 박 선생님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작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신기했죠.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 안타깝네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제가 의사로서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이제야 환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역시 초기 급성 시신경염이었어요. 에밀리보다는 훨씬 가벼웠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제가 의사로서 알고 있는 지식과 환자로서 느끼는 불안함이 묘하게 공존했어요. 이번엔 제가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어요.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지만 동시에 겸손해졌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특별한 환자가 아닌 한 명의 환자로 대해 주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했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치료가 잘 진행되며 저도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건 단순히 시력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의사와 환자라는 경계를 넘어선 깊은 깨달음이었죠. 둘 다 결국 같은 사람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저는 박 선생님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배운 건 의학 그 이상이었어요. 진정한 의료란 무엇인지 깨달았죠. 박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인간적으로 말했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지만 이젠 건강하게만 오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의 서울 풍경은 이제 낯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준 특별한 곳이 되었죠.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모두 경험해본 이 도시는 제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제가 살았던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매일 출근하며 지나가던 거리, 일하던 병원, 그리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까지 모든 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하루 저녁, 야간 근무를 마치고 서울의 야경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넘기다가 창밖을 바라보니 맨하탄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제 시력은 다 나았는데 혼자 중얼거렸죠. 시력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흐릿하지? 거울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입고 있던 게 아직도 그 안경이었다는 걸. 한국에서 선물 받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안경을 벗자 깨끗한 시력이 돌아왔어요. 세상이 선명하게 보였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벗은 건 안경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껴쓰고 있던 편견이라는 안경도 함께 벗겨졌던 거죠.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시력 회복이 아니야. 내가 벗은 건 안경이 아니라 편견이었어. 다음 날, 제가 동료 의사들과의 점심자리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죠. 한 동료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그 후로 제 진료 방식도 변했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 더 많이 경청하게 되었고 그들의 불안감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요. 진단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료하려 노력했죠. 한국에서 배운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려 했어요. 몇 달 후 저는 병원 대강당에서 의료진들을 위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글로벌 의료의 현재와 미래였죠. 제가 용기를 내어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병원의 디지털화된 시스템, 환자 중심의 배려, 그리고 빠른 진료 과정을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핵심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술과 효율성만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 그것이 현대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동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탔을 때는 그저 동생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더 중요한 걸 찾았죠. 제가 추구해야 할 의사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불빛도 함께 있었어요. 두 나라, 두 도시, 그리고 두 가지 경험이 어우러져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죠. 이제 저는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바뀌었고 세상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제가 가방에서 꺼낸 건 한국에서 받은 선물 중 하나인 노트였어요. 고마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이라는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진정한 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그 따뜻함과 인간미, 그것이 제가 추구해야 할 의료의 참모습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죠. 이제 저는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변화였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